네, 미 연준의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에 나섰고요. 2014년 10월 말로 종료가 됐던 양적 완화, 다시금 5년 만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10년 전 리먼 사태와 또 다른 형태인 금융위기 우려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잘 나가는 미국 경제, 어느 쪽에서 위험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이 사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이제 FOMC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방송 주제를 보니까 FOMC 회의 결과랑 좀 생뚱맞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렇게 느닷없이 이게 거론되니까 시청자분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회의 결과 예상치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한번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오늘 그 상황을 좀 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올해 마지막 회의죠. 그래서 이번에 회의 결정 방식의 만장일치 방식. 요건 이제 향후에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FOMC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주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언론들이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 내용을 유난히 강조했던 사항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뭐 금리 동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번 회의가 내년도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죠. 뭐 다 예상했던 내용들이니까 뭐 경기 진단 문제는 완만한 회복 문제.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현 수준 1.5에서 1.75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길을 가는 대목은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 그 7월 이후서부터 금리 인하 규조, 미텀 조정이죠. 뭐 특별히 뭐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경제 성장, 옵티멀 컨트롤이 최적 통조 정책에 지금 금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앞서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 7월, 9월, 10월 달 다른 물가라든가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걸 조정했던 거죠. 그게 미드텀 조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어서 이번에 그 금리 동결을 사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외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추세에서 금리가 동결했기 때문에 매파로 돌아선 게 아니냐 하는데요. 그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7월 이전에 그 통화정책 기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금리가 동결됐다 해서 이것이 매파적 기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아마 이렇게 떨어지고 매파 기조라면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강세가 네. 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유난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문제는 내년도에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지표가 변하면 언제든지 지금 뭐 내년에 동결된다 하더라도 그건 예상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거꾸로 많이 떨어지면 다시 금리 인하 가겠죠. 그럼 뭐 내년도에 금리 동결이다 해서 금리 동결된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아실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외신들이 금리 동결, 내년에 금리 동결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FOMC 회의 결과를 얘기할 때 내년에 금리가 동결된다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변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기 때문에 또 분기별이기 때문에 분기별 그 FOMC에서 경기 전망이 분기 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 미국의 그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공급적으로 변하는 상태거든요. 지금의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가 수준을 보면 우리가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소위 테러 시스템, 수정된 테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더 이상 그 금리 가지고 이렇게 시장의 타겟을 얻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돈 공급하는 문제가 가지고 변화된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최대 감신사가 양적 완화 정책 제출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3.5%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출인 의사에서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번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왜냐
양적완화 재추진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하이라이트는 시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요.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것과 함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채 금리가 떨어지냐면 양적완화 재추진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할 때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김 PD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는 일중 그래프로 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오늘 시장에 여기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금리 동결이라면 최소한 금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의 미국의 그 이렇게 미국에 보면 시장 금리가 안 떨어져 있겠습니다는 비교적 큰 폭, 2% 큰 폭을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달러 인덱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이런 것을 좀 FOMC 회의 결과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느냐 하는 측면, 또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금리 동결보다도 이렇게 돈의 공급 여부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이후서부터 단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을 재추진 의사를 그대로 밝혔다. 그것이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를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표상으로 실업률이 좋게 나와서 회의 전에 이제 뭐 예상으로는 이렇게 양적 완화 재추진 방침을 좀 철회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은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정책, 그 다음에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통화량을 공급하는 공개시장 조정 정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청자분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동결했다. 이걸 의미는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준금리 가지고 더 이상 뭐 경기 부양에 이렇게 해서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각국들이 전부 양적완화 정책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을 때는 바로 통화정책 수단이 기준금리를 변경시키는 것보다는 돈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이런 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거 이제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미턴 조정이 끝남에 따라서 이제 양적완화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재추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기준금리가 1.25%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하는 문제가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완화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이것이 2014년 12월 달에 양적완화 정책 페드가 종료한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자취를 감췄었는데요. 2020년대 또 다른 10년의 첫 해부터는 이제는 기준금리 변경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하려면 안 된다. 양적완화 정책 문제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시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Kind Easing Policy라 해서 시청자 여러분 영어 약자로 QE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 문제를 4단계 양적완화 정책 추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는 뭘까?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이게 많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금융위 직후서부터 그때 헬리콥터에서 돈을 퍼붓는다는 얘기죠. 더 퍼붓는다는 얘기. 이게 헬리콥터 맨식의 이렇게 통화정책이다 해서 부작용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 났으니까 위기 났으니까 돈을 세리 붓는다. 이게 이제 1단계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양적완화 정책의 내용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인 양적완화 정책 몇 년까지 몇 월까지 얼마 공급하겠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에 세리 붓은 것을 단계별 축소 방향으로 갔던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충격 정도 이런 것이 이제 극복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길 때는 그때는 파인 튜닝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예산에서도 보면 파인 튜닝 문제가 되고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에서 보면 파인 튜닝 문제가 지금 미세 조정 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가 바로 파인 튜닝, 미세 조정. 오늘도 FOMC 회의 결과에서 나왔습니다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이상 공급하지는 않는다. 근데 사실 기업의 설비 투자를 통해서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설비 투자는 장기 금리에 낮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과거처럼 장기채를 매입해서 돈을 공급하면 인플레 문제가 되니까 단기채를 매도해서 그럼 단기채 매도해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장기채를 매입해주면 사실 그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된다. 여기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꼰다는 얘기죠. 꼰다 하는 아침에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발을 꼰다 하는 식으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2014년 10월 말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2월 말에 양적으로 정책 종료하고 그 이에 바로 출구 전략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1단계 금리 인상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에 맞는다. 이런 것이 올해 2019년 이렇게 7월서부터 금리를 3단계 떨어졌고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양적으로 좀 재추진했고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은 그렇게 견조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런 통화 정책의 변경 내용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고 또 그만큼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한다라면 추구 전략도 그만큼 길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을 정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역시 지금은 이런 분야에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나 나오시는 분도 저도 포함되겠습니다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구 전략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아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출구 전략 추진 시기도 그렇고 어느 때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가 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땐 그걸 테크닉이라고 하고 요건 뭐냐 그때 운영의 묘를 찾아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경륜을 통해서 그 아트 예술적 경지로 요 문제를 물고 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예술적에서 하면 결국 예술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그중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가장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해설하는 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이 피상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이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요새 소셜 네트워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트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너무 성급하게 출구 전략하면 에클스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1930년대 경기가 조금 회복되자마자 나중에 떠오를 인플레 문제를 생각해서 성급하게 이렇게 그 출구 전략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클스 실수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일본이 사실상 경기가 잃어버린 심리에서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그때 일본식 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아베노믹스 2012년까지 왔던 배경이죠. 그리고 뒤늦은 출구 전략은 거품을 발생한다.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실 알지만 그린스펀 실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하면 네클스 실수고 뒤늦은 출구 전략하면 거품이 발생해서 나중에 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린스펀 실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그린스펀 실수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빅리치 같은 이런 아주 경제 식견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스펀 실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각도가 있냐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분리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거품을 우려해서 2004년에 사실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올렸죠. 근데 그때 중국을 비롯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과잉 저축으로 해서 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거품을 이렇게 줄여대겠습니다는 글로벌 추세에서 보면 자, 이 동아시아 국가의 과잉저축분, 특히 중국의 과잉저축분이 미국의 국채를 사다 보니까 기준금리 올려서 미국의 시장금리 올리는 것보다
중개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지는 오늘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 경제 거품 더 발생해 그래서 2008년, 2009년 미국의 서프라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포괄 해석을 해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경제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보통 그린스펀 실수, 그린스펀 커널드림, 그린스펀 수수께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각도에서 올해 2015년 12월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가 올해 7월에서 금리를 무슨 명목은 미텀 조정이다 관계없이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하다 보니까 자 2015년 12월 이렇게 제닛 옐런이 주관돼서 출구 전략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 금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 트럼프가 되겠죠.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당신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할 의사를 뜻을 보지 말고 그냥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려 이런 쪽으로 빌미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도 제롬 파월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양적 완화를 재추진한다면 지금 어느 쪽이 위험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까? 지금 민간 사이드는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사실 2008년, 2009년에는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어떤 정책적 요인도 있긴 합니다는 민간 사이드에서 많이 제공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있을 때 대체로 1년 동안 지켜본 모습인데요. 지금은 민간이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노동프라법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약화되긴 했지만 몰커로 이게 김유정 회장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사실 몰커 한국경제TV에도 모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타계에서 공교롭게도 국제적으로는 몰커의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역대 페드의 의장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한국경제TV에서 초청했던 몰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몰커라는 분이 사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금리위기 방지 차원에서 이 헤지 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통제하는 몰커 룰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트럼프 정부에 약화되긴 했지만 이게 트럼프 정부에 약화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체할 만한 몰커 같은 룰과 같은 교체할 만한 이런 트럼프 정부의 통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트럼프의 아부적인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통용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 사이드에서 금리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길래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문제다. 그래서 재정정책과의 통화정책과의 아주 조화를 강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재정 사이드에서 트럼프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서부터 다음 연도의 9월 말까지 되죠. 그래서 2019년 회계연도가 엊그제 끝났죠. 9월 말에 끝났는데요. 그때 1조 달러 더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1조 달러 넘는데요. 막판에 이렇게 트럼프의 입장대로 이렇게 옥토버 서프라이즈로는 막판에 뒤집혀하는 트럼프의 장점을 발휘해서 결국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위에는 그렇습니다. 추세에서 막판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비상조치에서 1조 달러 밑으로 했으면요. 그게 숨기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 회계연도 들어와서는 어떨까? 지금 10월달, 11월달 됐죠? 재정적자가 더 확대되고 있죠. 재정적자가 확대돼서 미국도 지금 부도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부도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도설 나니까 단기금융시장이 불안하죠. 단기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신용경색 현상이 나오니까 4단계 양적 정책이 필요한 거죠. 돈 문제니까. 재정 사이드에서 왜 제롬 파월이 당신이 잘해라, 트럼프 잘해라.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과 조화하는 것은 자 통화정책은 좀 잘하고 있는데 지금의 단기 불황시장을 양치하는 것이 뭐냐. 당신이 트럼프가 다 가져오는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금융시장 문제의 책임은 이렇게 사실 페드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4단계 양적 정책의 재추진 의사 이런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3년 전에 대선 당시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던 것이 바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잖아요. 네, 확대돼도 너무 빨리 확대되죠.
그리고 2016년에 슈거 하이 효과를 갖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의 신출내기로서 사실 뭐든지 이렇게 경험이라든가 이론이든가 경륜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문제 관련해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의욕만 되면 나중에 그 실현되지 않을 때는 크게 자충수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2016년에 정치 신출내기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욕적으로 강의한 것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 문제가 대외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대내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2011년에 연방법인 한도를 이렇게 초월해서 피스칼 크리프라는 용어, 재정 절벽이라는 얘기 나온 얘기가 바로 이렇게 오바마 정부의 치명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당신 내가 들어와서, 공화당이 들어와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재정 적자만큼 확실히 줄이겠다. 국가 채무만큼 확실히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적자,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 그 다음에 국가 채무 줄이겠다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정치 신출내기는 신출내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이렇게 해서 미중 간 마찰 문제, 대중무역 적자 줄이겠다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의 특색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책은 이렇게 감세 정책을 취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증대해서 재정 적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가 이렇게 돼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지금 성장률이 2%뿐이 안 되거든요. 2%뿐이 안 산 상태에서 재정 수입이 그렇게 높게 되지 않고요. 오히려 본인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세금을 감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소득 불균형이 안기도 심어야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밑에 사람들이 세부 부담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하는데요. 자기의 표심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 그랬죠. 중동 정세 저렇게 이렇게 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이 늘어났죠. 오히려 국방비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방위 분담, 항비 분담시켜 줄이겠다는데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재정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국가 채무가 늘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임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은 이제 특히나 단기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한 상태고, 미국 경기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회의 결과 위에 미국의 금리가 내년에는 한 차례도 내리지 않겠다. 그냥 1년 내내 그냥 동결하겠다. 내리면 2021년에 갖겠다. 이것도 사실상 미국의 월간 내부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분리해 간다면 역시 재정 지출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재정 지출을 확대시켜. 저 제롬 파월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의 관할을 갖고 있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노믹스에서 이렇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증시를 안정시키는 이 정책은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을 치르고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미 국민들한테 그 세금을 증대시켜서 결국 재정 지출을 위한 세원을 마련하겠느냐? 그 못하는 거죠. 표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도 재정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그만큼 채권 유통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가 떨어지고 기업의 설비투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공공 사이드에서는 재정 지출을 증대시킬지 모르더라도 이 적자 국채가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투가 떨어지면 공공지출은 증대하더라도 민간이 떨어지니까 서메이션 총합하면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 증대한 부분을 민간이 크라우딩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이 받쳐주느냐 하면 경제 성장률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9에서 2.1%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 정도로 추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큰 법칙상 보면 GDP 갭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4% 보이는데 디프레 갭이 발생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
보수적으로 가. 재정 지출은 적극적으로 가더라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자 국채에 발행했다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정책이랑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면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에는 주목할 거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단기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또 경기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4단계 양적 완화보다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좀 발언을 하고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그 대목에 있어서는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보면 통화정책 얘기할 때 무슨 이야기? 두 가지 수단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보면 이제 통화정책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정책이냐면 기준금리 변경하는 정책, 그다음에 공개시장 정책, 이걸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적 선별적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군산 지역만 문제가 된다. 군산 지역 문제. 그때는 이제 선별적 질적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파인 튜닝 하는 점도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세계가 하나일 때는 질적 선별적 정책은 보통 이제 과거보다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되는 상태거든요. 더더구나 선별적 질적 통화 정책으로 갈 때는 특혜 문제가 봉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이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A1 자금, A2 자금, A3 자금에서 정책 자금 지원하는 문제, B1 자금, B2 자금 이런 문제 이걸 이제 많이 했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이거 저기 우리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 순위로 가 그러면 그 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A1 투자금일 때 금리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파인 튜닝해서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에 어떤 질적으로 도움되는 지금은 그건 못 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특혜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보편적 그다음에 이렇게 보편적 정책만 추진한다. 일반적 보편적 정책만 추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 보편적 중에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죠. 기준금리 정책, 그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통화 정책이든 한국의 통화 정책이든 전 세계 통화 정책일 땐 공개시장 정책, 소위 양적완화 정책을 많이 얘기합니까? 기준금리를 많이 합니까? 기준금리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분야에서 이렇게 크게 그 전문성이 떨어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할 바야 그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민이 지금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는 게 기준금리지 않습니까? 그럼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해서 당신네들이 2015년서부터 출구 전략 잘못 추진해가 경기가 안 좋다면 지금 뭐냐 화끈하게 당신도 전문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표심사하면 가장 인식적이 높은 게 기준금리니까 기준금리 양적완화 재추진하지 말고 그건 이제 국민들이 모르니까 기준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1년 전에는 금리 인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했다가 작년 10월부터 노골적 입장으로 반대요. 금리를 내려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0.5%포인트, 1%포인트, 2단계, 4단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7월달, 9월달, 10월달도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미드텀 조정이라는 이렇게 명목이 있었지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내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페드의 회의 결과가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하는 이게 페드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신의 재정 정책 때문에 문제다 해서 양적완화 정책. 왜냐? 금융 사이드는 최종 책임이 페드 입장이니까.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페드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양적완화 정책 재추진 남겨놨느냐? 경기가 좋다면 트럼프 페드의 청와 정책이 잘 됐다면 왜 이건 남겨놨느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대폭 내려라 이런 쪽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라면 다른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미중 간 마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15일 날 미중 간 마찰 관세 부과인데 이건 이제 유예가 되더라도 이 유예가 되더라도 왜 증시 입장에서 플러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관세 유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뭐냐 어떤 유튜브 방송도 마치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해서 증시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관세 유예하더라도 과거에 시한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 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복을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 유예다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복을 안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간행으로 볼 때는 증시의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시의 플러스, 중간세로 가더라도 증시에는 4, 4분기는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다. 한국 증시 왜 안 좋습니까? 지금 2100인데요. 2100인데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분리하면 볼수록 제2의 옥테버 서프라이즈 같은 연방 FBI 수사 같은 이 1차 같은 그런 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 좋죠. 지금 4, 4분기 외국 자본 5조 원 나간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들이 이게 또 이제 망한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곤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 했다. 뭐 어쩌고 했다. 이게 저 말 표현을 다 가면서 곤망한다. 어제도 곤망한다. 곤망하는데 증시 이렇게 잘 버팁니까? 2100 가고 어제 2100 갔죠? 한번 이게 코스피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100 가고 그다음에 원달러 한 줄도 1190원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수출이 물론 초반에 하지만 12월부터 10일까지 통계가 났는데요. 모처럼 수출의 반등세가 나서 아까 서상영 팀장이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플러스 여기 긍정적 신호만 많이 얘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꼭 좀 연말 또 내년을 앞두고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망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제목을 뽑아서 단순히 구독자 수를 안 늘리게 하고 본인 자신의 광고 수입이 안 늘리게 하는 근데 국민 전체는 저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쪽의 방송들은 좀 하지 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또 한두 번이 통하는 거지. 지금 국내 증시라든가 국내 이렇게 위안시장 보면 그렇게 크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기준금리 동결로 판단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만큼 이 세세하게 핵심 사안들과 더불어 미국의 경기 문제까지 함께 좀 진단을 내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